인문 강의 23회차입니다. 자, 이제 인문 강의 23회차로 이제 총각을 하는 겁니다. 인문 강의에서 우리가 전체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과정이 왕초보 과정이라는 걸 다루었죠. 왕초보 과정을 한 10강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 과정을 23강 정도 했는데, 왕초보 과정은 시험과 관련 없다가 아닙니다. 그 다 시험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그래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2021년도가 가기 전에 한번 쭉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인문 강의가 끝나서는 이제 기본 강의로 들어갈 건데,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왕초보 과정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왕초보 과정을 들을 때는 무엇인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한번 쭉 10강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강의에서는 우리가 5개 내용을 정리했었거든요.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감정평가. 때로는 특정 부분에 대한 100%의 내용을 전달한 영역도 있고요. 때로는 앞으로 우리가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들어가기 위한 밑밥 정도만 깔아놓은 부분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문 강의를 다시 한번 쭉 듣고 오셔야 됩니다. 쭉 진행하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파트는 어떤 거였죠?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감정평가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일반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치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돼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저 시골 외곽을 지나가다가, 저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들꽃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하나 뽑았습니다. 이 꽃의 가치는 어때요? 가격은 어때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가치는 어떻죠? 아니, 가치는 별거 없죠.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제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꽃을 꺾은 거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아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들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치는 어때요? 아니, 전제를 하셔야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가치는요, 엄청 크죠. 근데 가격은요, 가격은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말하는 가치와 가격인데, 감정평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가격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작업입니다만,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는 가치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씁니다. 감정평가라고 해놓고도 대부분 다 가격이라는 용어, 아니면 가액이라는 용어, 특히 감치기에 들어오니까 가치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가액 그러죠. 그 가액이라는 게 가격이죠.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 감정평가 감칙에서 말하는 가액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립되는 가격일까요? 아니겠죠. 그게 가치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와 가격,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란스럽거든요. 왜 혼란스러우냐? 분명히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고 설명했고 각각의 정의를 기억했는데 또 넘어가면 또 가치라고 했다가 가격이라고 했다가 막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요.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끝냅니다.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가치라고 놓든 가격이라고 놓든 일절 구분하지 않고 무시한다. 이제 우리는 감정평가라는 규칙에서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내용이 14조, 15조, 16조죠. 자, 이제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합시다. 14, 15, 16조라는 말은 알 필요 없습니다만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는 경우라는 말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토지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런데 우리 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절차를 순서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인트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교 표준치. 두 번째,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이게 14조의 2항이었습니다. 자, 14조의 3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지를 평가하는 것은 맞는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5조로 가겠습니다. 건물은요. 감가되니까 원가법. 16조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여기서 우리는 우리끼리 정한 법칙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만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될 때는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경우, 즉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보이는 거. 저 살림 속에 임목이 있어요. 임목, 그리고 과수원. 다시요.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는 경우, 임목, 과수원. 요 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이제 우리는 17조로 가겠습니다. 살림, 먼저 조문을 한번 쭉 보세요. 조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살림이 뭐죠, 살림?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합쳐서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와 임목 합쳐서. 따라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지는 뭐죠, 산지? 산지는 토지, 산. 그러니까 산지, 그러니까 어색하죠. 그냥 산. 산은 토지죠, 토지. 임목은 간단히 말하면 나무죠.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것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기준이 어떨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하고 임목은 임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무슨 평가냐? 구분 평가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원칙. 자, 키워드만 뚝 얘기합니다. 시작.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 평가.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산지는 토지고 임목은 나무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따로따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산지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산지라는 것은 결론은 토지니까 어떻게 평가하면 됩니까? 토지.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법.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 다음에 임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알고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린 나무. 그러니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임목 중에서도 소경목림은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어린 나무, 묘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무라는 얘기는 지금 투입된 비용이 많은 상태입니까? 적은 상태입니까? 그렇죠. 투입된 비용이 적겠죠. 자, 원가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투입된 비용이 많을 때 구하기가 편할까요? 투입된 비용이 적을 때 구하는 게 편할까요? 투입된 비용이 적을 때. 그럼 투입된 비용이 적다라는 얘기는 투입된 시기도 짧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경목림은 어린 나무니까 비용이 투입된 것도 적고 비용이 투입된 시기도 짧으니까 이럴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게 편하다 이 말입니다. 자, 17조의 1항입니다. 그대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목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가. 소경목림만 출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림이 나올 때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평가라는 거예요.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평가. 이때 임목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우리 다 같이 묶어서 정리했던 거예요. 소경목림은 원가법.
자, 2항을 보시겠습니까? 뭔가를 일괄한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토지가 다른 무엇인가와 일괄될 때는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요. 자, 18조로 가겠습니다. 과수원이죠. 더 설명할 거 없죠. 다 정리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 18조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물건별 평가에 들어와서 첫 번째는 14조부터 16조까지 한 세트로 묶어버리자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6조부터 18조까지 한 세트로 묶어버릴게요. 16조가 뭐였죠? 16조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는 경우, 17조는 산림, 18조는 과수원. 이거 왜 합쳐버렸을까요? 그렇죠. 공이다.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단 17조는 조금 더 구분하셔야 되겠죠. 17조는 타이틀이 산림이죠.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와 임목을 합친 건데 임목은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 법에서 아무런 말은 없습니다만 산지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이런 의미죠. 산지는 토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하고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고 왜 따로따로 평가를 하라고 했을까요? 가치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구분평가. 구분평가. 이 구분평가라는 건 또 어디서 나왔던가요? 감칙 7조에서. 원칙은 개별평가, 예외적으로 세 가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자, 원칙은 개별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일괄평가입니까? 그렇죠. 일체성이 있을 때. 어떨 때는 구분평가입니까?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어떨 때는 부분평가입니까? 일부분만 평가하는 경우. 그럼 이제 묶어서 두 개 딱 나누고 다 끝냈습니다. 자, 19조. 타이틀을 딱 보세요. 잘 틀립니다. 자, 1항 한번 쭉 보세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한다. 공장재단. 그러면 공장재단은 바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이나 등기법 시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공장재단이 뭔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공장재단이 뭔가요? 뭐라고요? 자, 공장재단은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 공장이 가지고 있는 건물, 공장이 가지고 있는 기계장비, 공장이 가지고 있는 권리금 등등등등 이 모두를 합쳐서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토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일 거고요. 공장이 가진 건물은 감가되니까 원가법이겠죠. 공장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계장비는 원가법입니다.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또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공장이 가지는 권리금,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장재단 안에는 각종 자산들이 있는데 각각 평가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수익환원법이다, 원가법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장재단은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친다. 개별평가 합산. 개별평가 합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개별평가 합산. 자, 기억해 주세요. 물론 조문 그대로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한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좀 기니까 개별평가 합산. 그래서 공장재단은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요. 처음 할 때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장재단은 공장재단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틀려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자꾸 틀려버리니까 공장재단 그러면 공장재단이 뭐지? 자, 또 뭐라고요? 공장에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들이니까 평가 방식이 다 다르구나. 그럼 평가 방식이 다 다르니까 다 그 자산에 맞는 평가 방식을 선택해서 합치면 되겠구나. 개별평가 합산. 개별평가 합산. 자, 그 다음에 광업재단으로 갑시다. 그럼 광업재단은 뭘까요? 공장재단은 알았는데 광업재단은 똑같은 논리지 않겠습니까?
광업재단이면 광산도 있을 것이고요. 그 광산 입구 보면 사무실 같은 거 있죠. 사무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건물이죠. 그리고 그 탄광 안에 각종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각종 기계 장비, 선로 등등 많죠. 그럼 이것도 결론은 개별 평가 합산이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방금 공장재단은 그 공장재단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물론 토지 면적도 넓겠죠. 그죠? 그리고 금강도 가지고 있을 거고 각종 기계 장비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 무엇이 이 광업재단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까요? 광업재단의 가치는요, 그 금강, 그 탄광 속에 그 산 속에 숨어 있는 광물의 매장량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방금 이렇게 말했죠. 공장재단은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 공장이 가지고 있는 건물, 각종 기계장비 권리금이라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공장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공장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땅일까요? 건물일까요? 자동차일까요? 권리금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딱히 무엇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평가 합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광업재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에 매장량이 얼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매장량. 그런데 그 매장량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는 데이터는 있는데 결론은 그 매장량을 채취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이제 아시겠죠? 미래에 발생 수익을 환원시키는 거죠. 수익 환원법입니다. 그럼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수익 환원법하고 개별평가 합산을 딱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면 왜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재단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 감칙에서 땡땡 재단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놓으면 딱 분리시키자고요. 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20조는 자동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조문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조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산의 종류가 총 4개 나오죠. 차례대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갑니다. 시작.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러면 이 4가지 자산 중에서요. 감가되지 않는 자산을 선택해 보세요. 감가되지 않는 자산. 감가되지 않는 자산 없죠? 다 감가되는 거죠. 전부 다 감가. 그럼 전부 다 감가가 되면 감가가 된다? 그럼 딱 무슨 방법이죠? 그렇죠. 원가법이죠. 건물 감가되죠. 건물이 감가되니까 원가법으로 했던 것처럼 이들은 모두 다 감가가 되니까 원가법으로 하면 되는데 자, 그중에서 자동차 한번 잘 보세요. 자동차를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동차의 엔진 마멸 상태, 자동차의 시트 마모 상태, 타이어 감모 상태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고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러면 전화해서 무슨 자동차 몇 년식이라는 말만 딱 하면 가격이 탁 나오죠. 물론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죠? 그렇다면 자동차는 다른 자산처럼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워낙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합시다. 자, 20조 자산 종류 다시 4가지 잘 보세요. 이들은 공이 다 감가가 되니까 원가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만 특이하게 시장성이 뛰어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공이 다 원가법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망으로 간다. 선박은 조금 더 자세하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체는 선체끼리 평가하고 기관은 기관끼리 평가하고 어장은 어장별로 평가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선박을 자세히 어떤 경우는 목재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죠? 철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목재로 만든 부분과 철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각종 권리가 동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다 따로따로 자 따로따로 왜 따로따로 평가하죠? 가치가 다르니까. 무슨 평가죠? 구분평가. 그러니까 선박은 원칙이 구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구분평가를 하되 각각은 그렇죠. 원가법을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항을 한번 보세요. 5항에서는 포인트가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해체 처분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중고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만 자동차의 수명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폐차장. 그럼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보낼 때 우리가 일정한 대가를 받나요? 그렇죠. 일정한 대가를 받죠. 그때 받는 그 돈을 이렇게 말한다. 해체 처분가액.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 중고 선박은 해체 처분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지문 온지 X인지 결정해 보세요. OX. 상당수의 분들이 헷갈려서 틀렸던 문제죠. X. 왜 X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해체 처분가액이 답이 되려면 지문에 반드시 효용가치가 없다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더니 스스로 해석하죠. 아, 중고구나, 낡았구나. 낡았으니까 이제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졌겠구나. 아,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자기적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 듣고 이해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그걸 반복하고 숙지를 해야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석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20조였습니다. 21조 동사는요. 자, 방금 20조하고 잘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20조에서 자동차만 딱 보세요. 자동차. 왜 자동차는 다른 차산들하고는 다를까요? 시장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시장성이 뛰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가 많으니까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제일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면 동산도 마찬가지죠. 동산도 아무래도 거래 빈도수가 많을 테니까 사례가 많겠죠. 그래서 동산은 자동차하고 100% 동일. 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동산은 자동차와 100% 동일하다. 따라서 원칙은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한다. 원칙이죠. 다만 효용가치가 없대요. 효용가치가 없다는 단서가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체 처분가액으로 들어갑니다. 21조 동산이었습니다. 22조로 들어갈게요. 임대료입니다. 아주 잘 틀립니다. 아주. 왜 잘 틀리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죠. 3방식 7방법이라고 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4가지죠. 자, 떠올려 보세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그러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3가지였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 떠올리세요. 원가법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했죠. 적산법이다. 투입된 비용을 모두 합쳐서 임대료 구한다. 두 번째, 비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반면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 분석법이죠. 우리는 분명 말입니다. 감칙 11조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칙 11조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우리 법에서 이 세 가지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조는 뭐가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임대업을 합니다. 아니면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아파트를, 내가 가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한다고 전제해 보세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건지 결정을 해야죠. 그럴 때 투입된 비용 따지십니까? 내가 이 건물 사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때 당시 은행 이자가 몇 프로였고 이 건물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얼마니까 그래서 나는 월 5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합니까? 자, 두 번째. 옆집 가서 물어보는 거죠. 임대료 얼마 받으십니까? 얼마 받으십니까? 아, 그럼 나도 한 600만 원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이 건물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수익이 얼마인지, 수익 분석법에서 말하는 수익은 장래가 아닙니다. 현재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 분석법은 수익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자, 임차인의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임대료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임대료가 어느 지역의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제 최근 한 10년 기간 이내에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딱 나왔던 지역이 잠실이었죠. 재개발 등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임대료가 급등했다는 말을 딱 들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건물주들 아이고 나도 임대료 올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이나 수익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지 혹시 시험 지문에 단서가 붙어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번 임대료를 구할 때 장래 수익이든 현재 수익이든 수익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할 겁니까? 아니면 그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직접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매매가 이루어져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 이 건물이 신출될 당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어떤 원자재가 거기에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분석하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임대사례비교법이다. 정확하게 기억하기입니다. 자, 23조 무형자산. 민법시에는 공부하는 무체재산이죠. 무체.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자, 일단 다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무형자산의 특징이 뭐죠? 권으로 끝나요. 이 뭐죠? 권리. 자,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을 무슨 권리라고 하는 것을 3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단순히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이런 것들이죠. 저작권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죠?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갑돌이의 저작권과 을돌이의 저작권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그런 작가와 그냥 그렇게 아직 경험도 없는 초보 작가의 저작권은 이 금액으로 환산할 때 엄청나게 다른 차이 아닙니까? 그럼 비교할 수가 없죠. 딱 그런 느낌 바로 오죠. 그래서 땡땡권, 권리는 공이다, 수익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딱 보면 다 수익환원법인데 근데 뭔가 하나 다른 게 딱 있어요. 그죠? 광업권. 자, 여기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우리 집중해서 봅시다. 자, 광업권 조문을 먼저 보세요.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입니다.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 광업재단 또 올려봐요. 우리가 무슨 재단이라는 거 19조에 있었는데 두 가지였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또 올리세요. 공장재단이 뭔지. 여러 개가 있구나. 개별, 평가, 합산. 광업재단은 어떻게 했죠? 수익환원법. 결론은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 한번 하고 올게요. 자, 19조로 가서 광업재단을 찾아봅시다. 자, 19조 가세요. 19조 2항을 보세요. 수익환원법이죠, 광업재단. 자, 그런데 23조입니다. 1항. 광업권이라 그랬죠. 근데 광업권이 뭐죠? 광업권. 석탄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 그래서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인데, 자, 광업재단이 뭐였습니까? 광업재단.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각종 기계장비 합쳐서 광업재단이죠. 그런데 얘는 뭔가요? 광업권은 권리죠. 무형의 자산이죠. 무형의 자산. 그런데 광업재단을 평가를 하게 되면 광업재단에는 유형의 자산도 있고 무형의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 몽땅 합쳐서 지금 평가를 한 거니까 여기서 유형의 자산을 몽땅 빼버리면 그러면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만 광업권의 가치만 남는 거죠. 그래서 현존시설 가액을 빼는 겁니다. 현존시설 가액을 뺀다. 자, 다시 개념 파악 잘하세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다시 갑니다.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업재단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그리고 광업권, 각종 권리들, 기계 장비를 몽땅 합친 거겠죠. 몽땅 합친 것.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광업권만 평가하겠다. 광업권만. 광업재단 안에는 광업권도 있지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 장비 등등이 많죠. 이게 전체 광업재단이죠. 이게 광업재단. 그래서 광업재단은 그대로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자고요. 그럼 다 평가를 끝났죠. 그 중에서 권리금의 가격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권리금. 그죠? 광업권을 구하려고 해요. 광업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나머지 모든 자산의 가치를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현존시설 가액을 몽땅 빼버리면 유형의 자산을 몽땅 빼버리면 무형의 광업권의 가치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업권입니다. 똑같아요. 1항과 2항이 똑같아요. 업권. 업권이 뭔가요?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첫 번째, 의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똑같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의장. 의장이 뭐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주 보이죠. 그 의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위를 막 걸어 다니시면서 고기들에게 고기들이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을 막 추구하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유형의 자산인 거죠. 따라서 업권은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니까 무형이죠. 그런데 전체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를 한 후에 눈에 보이는 시설을 몽땅 빼버리자. 현존시설 가액을 뺀다. 둘은 같이. 자, 1항과 2항을 같이 보시면요. 결론은 수익환원법이다. 그죠? 그럼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으로 평가를 해서 현존시설 가액을 뺀다는 건데 단 1항이 조문으로 놓을 때는 수익환원법이라기보다는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 놓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타 모든 권리는 수익환원법. 자, 23조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뭐가 출제될까요? 4항이에요. 왜 1항과 2항은 왜요? 길죠. 길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유치하니까. 자, 그래서 모든 권리는 뭐다? 수익 환원포로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유사성을 갖는 게, 자, 하나씩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과수원.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던 거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죠. 거래사례 비교법에 해당되는 게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였죠.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는 경우 임목과수원. 다음, 그럼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혼돈하면 안 돼요. 광업 딱 떠올려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개별 평가 합산인데 광업재단이니까 수익환원법입니다.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한 세트로 묶었다 그죠? 다 감가가 되니까 원가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자동차는 시장성이 뛰어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 감가되죠? 원가법. 따라 답은 1번.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문과정에 다루었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쭉 정리하고 기본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왕초보 과정이니까 올해 계획을 잡아서 이제 11월 달도 이제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니까 2021년 12월 달에는 우리 EBS에서 올라간 왕초보 과정하고 그 다음에 입문 과정하고 요걸 한 번 더 1회독을 하겠다. 왕초보 과정을 들을 때는 뭔가를 암기하겠다, 학습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쭉 편안하게 한번 소설은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요. 입문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암기할 건 암기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좀 더 확장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